규모가 작든 크든 또 지은 지 오래됐던 새 것이든 저마다 나름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 건축가의 눈에는 이 나라 안팎의 많은 건축물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오늘은 유럽의 여러 수도원들을 순례하고 최근에 책을 내신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모셔서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혹시 MBC 상암동 사옥 오시면서 잠깐 둘러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일단 첫 네. 일감은. 건축학적으로 볼 때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두려운데요. 네. 조금 정체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정체성 부족. 네. 그럼 방송국으로서 뭐 스튜디오 같은 뭐 그 매스는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축은 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땅이 요구하는 조건. 오. 그게 이제 터에 새겨지는 문이라고 하는 건데 멋있는 표현인데요. 네. 그게 터무니 있는 그 건물이 되기 뜻입니까? 위해서는 네. 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좋은 건물이 됩니다. 네. 건물은 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암동의 이 땅에 관한 조건이 있는데 네. 그것을 반영한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MBC 관계자들 해석 잘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 맡고 계신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좀 생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5기 위원장이고요. 네. 임기가 2년이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그러네요. 되는 셈이고요. 네. 대통령 소속 위원회고 장관들도 당연직 위원이니까 네. 대단히 큰 규모의 위원회입니다. 위상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네. 자문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5번째 위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로 이렇게 처음에 일을 하시면서 수립한 정책이나 결정한 일 대표적인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나라 건축의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미개하고 미개하다. 후진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건축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거의 까닭이 네.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죄다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건축 시스템이라면은 크게 나눠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설계를 맡기는 단계, 네. 공공건축의 경우에는 발주라 그러죠. 네네. 그리고 설계를 해서 허가하는 단계, 허가하는 단계. 그리고 시공하는 단계, 이 네. 3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이 3가지 단계 다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이상한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떨어진 네.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바꾸려고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시도를 해왔고 네. 제 남은 임기 동안에 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 몇 말씀 안 하셨는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단 설계, 허가, 시공이라는 이 3단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허술하고 심지어 미개하다, 이상하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예, 근데 한 가지만 발주 단계만 얘기해 드리면은 네. 우리나라는 공공건축을 설계자를 뽑을 때 설계비를 가장 싸게 그렇죠. 선내는 사람한테 주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합니다. 네, 맞아요. 네. 설계비를 갖다가 싸게 이제 선내는 사람이 설계를 잘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근처에도 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건축들이 우리 환경을 갖다 아주 지극히 저질적 수준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통 뭐 동사무소, 파출소,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런 것들인데 일상에서 보는 건축들이 대부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멋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일단 우리 미관적으로도. 환경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경쟁시켜서 주는 방법. 이게 선진국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행하는 방법인데 네. 그 방법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설계 경기도 뭐 보면 가끔 보면 자기네끼리 뭐 서로 짜고 치는 이런 단합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법 전부 다 타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 건축에 대한 발주 시스템이 건강해야 네네. 좋은 결과가 뭐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해요. 이 국가 건축하면은 뭐 SOC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걸 말씀하시지? 이 어떤 개념인가요? 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네. 도시 속에 있는 중요한 우리의 환경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대형 건축, 뭐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네. 그리고 공공 건축물들은 다 뭐 죄다 포함되고요. 네네네. 뭐 심지어는 뭐 아주 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파출소까지 네. 학교 건축 네. 특히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이 다 관여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민간 영역인데도 어떤 관여 이런 게 가능한가요? 자문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민간 영역이지만은 우리의 생활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갖다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허가 단계가 있어서 네네. 그 허가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죠. 네. 최근에 유럽 수도원을 순례하시고 책을 내셨어요. 네. 참 부럽습니다, 일단. 이 제목이 묵상이던데 왜 하필 수도원을 순례하신 거죠? 수도원은 오래전부터 제가 뭐 혼자서도 많이 다녔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운영하는 개인적 아카데미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집단으로 한번 가면서 네. 나 혼자 이것을 갖다가 알고 즐길 게 아니라 책을 써서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때 선언한 게 네. 지난 겨울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쓴 책이고요.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자기 스스로 세상 밖으로 추방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공간. 그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갖다가 경계 밖으로 던졌을까? 그런 절박함 때문인데 그 절박한 사람이 찾는 게 무엇일까 하는 네, 것이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서 사는 환경이 공간은 어떤 것일까? 네. 지극히 궁금하죠. 네. 그런 것들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건축가는 저희들하고 건축가의 삶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각하게 되었고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 고민을 제가 갖고 있는 절박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갖다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았습니다.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맥락과 건축가들의 삶의 맥락이 유사하다? 건축가는 자기 집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무 집을 설계하니까 네. 자기가 설계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집에 살게 되는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네. 영향을 주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건축 설계라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아,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네. 삼자적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설계를 하지 안 그러면 제 집밖에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갖다 경계 밖으로 추방을 항상 해서 경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관찰하고 묵상하고 네네. 그 고민을 결과로 내놓는 게 건축 설계여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수도사들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유사하다. 네. 오래된 수도원 어디를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어디고 가장 내 눈을 사로잡았다 하는 게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책에 소개된 수도원은 로마에서부터 파리까지 한 소개된 수도원은 그 여정에 있는 게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제가 20세기 최고의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라뚜레트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네. 르 코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네. 1960년대에 설계해서 지은 건데 네. 그분은 20세기의 최고의 거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인데 네. 그분은 말년에 그
수도원을 설계하면서 네. 참조한 수도원이 13세기에 지어진 르도로네라고 하는 수도원이 프로방스였습니다. 네, 프로방스예요. 네. 지금은 일부는 폐허가 돼 있는데 음, 그 거장이 늙어서 네, 그 수도원을 갖다 방문해보고 네. 깜짝 놀라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다 버리고 그 수도원을 갖다 모방해서 지은 게 라툴레트라는 수도원이고 그게 20세기 최고의 건축이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서 감격해서 울더라고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예, 가보고 싶네요. 정말 말씀 들으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조금 이슈를 달리해 볼까요? 지난주 일요일 새벽에 사실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을 거리 응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여러 가지 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에 이 광화문 프로젝트가 올 1월에 약간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행정부와 이 서울시 간에 약간 이견이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 광화문 프로젝트 어떻게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가요? 행안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 해결했고요. 네, 지금은 설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올해 말까지 설계가 끝이 나고 설계하는 과정에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들을 거고요. 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은 내년에, 네, 그 광장을 갖다가 새롭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갖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네,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2021년 네, 희망하기로는 상반기에 네.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그 광장을 양옆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다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로가? 제가 지금의 광장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세계 최대의 중앙 분리대라고 네, 기억납니다. 네. 비난을 했죠. 네, 네, 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일상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여기는 위기가 있는 게 북악산은 권력자들이 이제 자리 잡고 밑은 이제 민주주의 이 자리가 있어서 네, 네. 우리 항상 데모할 때 모이면은 북악산을 갖다가 향해서. 바라보고 이제 데모를 하는 네. 그런 계급적 구조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네, 위치가 좀 정확하게 분리돼 있었던 느낌입니다.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가운데 광장을 만들어 놓고 섬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기념비적 광장이거든요. 네, 네, 네. 거기를 가려 그러면 목숨 걸어놓고 가야 돼요.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게 어떤 의식적인 광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일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네, 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한 줄을 붙이면 항상 거기서 사람들이 뭐 쉽게 가서 뭐 커피도 먹고 차도 네. 먹고 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도시의 일상성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요. 네, 또 거기서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정부가 이 본관을 청와대 개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개방하라고 이제 요구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네, 경복궁을 지나서 네, 청와대 본관을 지나서 북악산까지 시민이 네, 그것을 갖다가 다 점거를 하면은 네, 네. 그게 민주주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으로 광장을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게 해서 접근성을 좀 높여서 국민들의 일상으로 광장을 보내준다 이런 그런 의미군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모시고 유럽 수도원을 순례한 이야기와 국내 건축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